미중 무역 전쟁이 또다시 전면전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맞물려 삼중고를 맞은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다시 한번 파고를 맞은 미중 무역 전쟁 상황과 우리 경제 역량에 대한 진단과 대응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최근 주식시장과 환율 상승에 대해 우려와 또 관심이 높아질 텐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노선 교수, BNK 투자증권 서동필 리서치센터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을 좀 보니까 그래도 전날 좀 낙폭이 심해서 그런지 회복을 좀 한 모습이더라고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빠졌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위안화가 역의 환율에선 7위안이 넘어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위기가 좀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렇죠. 다행히 중국에서 역내 환율,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위안화 환율을 7위안 아래로 설정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환율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더 첨예하게 가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미국 증시의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내는데 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 첨예하게 싸우는 것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것이 모아지면서 다우가 한 300포인트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이제 수요일이니까 지난 이틀간의 증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욕 증시는 뭐 우리 서 센터장께서 소개를 했고요. 우리 한국 증시 상황도 엄청나게 보여서 약 75조 원 정도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에. 기준으로요? 예. 근데 기관이 이제 적극 개입해서 국민연금이 했지만 네. 개인하고 해외 투자가 틈에 때문에 하루에 한 4,500억 원 정도가 날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75조 원이 지금 날아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율도 우리가 이제 저지선 보통 1,220원까지 올라갔다가 외환시장에서 당국 개입해서 2011원, 1,211원까지 갔다가 1,215원에 마치고 그래서 1,200선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우리 환율도 보통 이제 우리 원화 환율이 위안화 환율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센터장님, 지난 5월 달에 인터뷰한 내용을 좀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2,000선 안심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가 매수하기 좀 이르다라는 경고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시장이 2,000선을 내놓고 1,900선도 장중에 내놓을 거라고까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라든지요, 아니면 또 트럼프가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00선을 안심 못한다라는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국내 기업 이익 그리고 국내 이 경제 상황 지표들을 보면 사실은 2,000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가, 이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싼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 뭐 펀더멘탈 이것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2,000선이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지수대는 아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실 세계 정시를 좀 정신없게 이렇게 충격으로 몰아넣은 배경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있었을 텐데 사실 시기도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준도 딱히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12차 협상까지 갔다가 깨졌잖아요. 5월 달에. 협상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사카 G20에서 그럼 휴전하자. 그래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는데 바로 지난달인데 지난달이지만 얼마 안 된 6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소위 말해서 지적재산권 문제하고 이제 국내 보조금 문제거든요. 중국 제조 2025에 따른. 근데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하던 중에 갑자기 9월 1일부터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한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지난 목요일 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발표 이후에 중국이 농산물 수입 주로 이제 팜벨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트럼프의 표밭이거든요. 아이오와 같은 데인데 여기에 있는 이제 콩 구매 같은 거를 중단해 버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중국이 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것이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인데요. 이번 환율 조작국 지정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건이 있잖아요. 4월하고 10월에 재무성에서 그렇죠. 트레저리 리포트, 환율 리포트가 나와요. 따로 그래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이 기준, 있죠. 규율 정한 것도 최근이에요. 옛날엔 규율도 없이 그냥 제정했다가 최근에 세 가지 준칙을 해서 그 준칙에 해당되면 조작국, 그다음에 관찰 대상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 그렇죠. 중국도 그랬었죠. 네. 근데 이게 이 조건에 충족하지를 못하니까 뭘 했냐면 1988년 컴프레hensive 트레이드 액트라고 그러는 종합무역법을 들고 나서 그건 좀 완화된 조건에서 때릴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게 내린 게 환율 조작국 그럼 시장. 이번 결정은 그 기준에 의거를 해서 내긴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번에 세 가지 기준 원래 이제 환율 조작국 하는 2015년에 교육 촉진법에 의한 세 가지 기준이 아니라 옛날 88년 거 그러니까 31년 전 거를 들고 와서 때린 게 바로 이번 조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복 조치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네. 역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신 기준이 있는데도 그 기준 적용 안 하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8월이니까 사실 일반적인 시기는 아닌 거잖아요. 예, 지금 뭐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조항이 이제 무역 수지가 2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네. 경상수 적자가 GDP의 3% 이상, 그다음에 환율 개입을 했을 때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 이런 규율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여기에 중국이 저촉되는 거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관찰 대상국에 머물러 놨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환율 조작국에 넣을 수 있다. 근데 그 어떤 근거일 거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88년에 나왔던 종합무역법 이거를 가지고 오면 할 수도 있다. 근데 설마 했는데 진짜 지금 했네요. 시점상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내부의 룰 베이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럼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이런 좀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보복성의 조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사실 이게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도 뭐 이런 기준 사실 이게 기준에 지금 합당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고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가 네. 지금 이제 우리 관찰 대상국 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국 대미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관찰 대상국으로부터 빠지는 더 그것이 이제 하향되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건 중국에 대한 조치지 한국에 대한 조치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국까지 여기에 전염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과도한 예측인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씨가 그럼 왜 환율 카드까지 들고 나왔냐 그러게요. 이걸 따져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환율은 거시경제 변수기 때문에 잘 건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 개인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IMF 변수라고 그래요. 이게 담당 자체가. 네. 그렇다면 이런 금융수단을 공헌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제는 쓸 만큼 다 썼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거시경제 변수. 환율은 모든 것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80년대 일본의 같은 경우를 보다 그때 이제 재팬 배싱이라고 일본 때리기가 있었어요. 네. 일본이 막 제조업으로 미국 시장을 들어오니까. 네. 그때 처음에 했던 게 81년도에 수출 자율 규제라고 그래서 차에 대한 수입 쿼터를 이제 매년 협상을 미국이 통해서 일본한테요. 미국이 일본한테 네. 했죠. 이 VER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플라자 어코드를 통해서 80년도에 이제 환율을 건드려서 네. 엔다카 시대를 열어왔고 맨 마지막에 어떤 게 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첨단 소재를 건드린 요 단계로 이제 치기 시작한 게 미국의 사례예요. 그때 플라자 어코드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었다는 얘기가 많이들이 있어요. 그랬죠. 그냥 엔다카가 2배로 올라버리니까 네. 바로 지금도 환율을 건드렸다 중국 갈 때까지 가자.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볼 수 그런 있겠네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실 지금 미국 내부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울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거든요.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이
연준 보고 있나 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의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미국의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 7월 달에 기준금리를 50bp 내리라고 했는데 시그널을 줬는데 25bp밖에 내리지 않았고 동시에 연준 의장도 경기가 나쁘지 않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금 이 어드저스트먼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금리를 보험성으로 조금만 내린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통화 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연준의 압박으로서도 중국을 계속 몰아붙이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자 이래도 중앙은행 좀 더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라는 압박의 카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나름대로 중국도 반격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뭐 미국 농산물 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어제 이제 환율조작국 지정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부터 중국은 어떤 식으로 좀 미국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될까요? 중국의 대응 수단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년에 이제 2017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3,750억 달러 정도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인데 작년은 4천억 달러가 오히려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 수단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렇게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들어가서 첨단 같은 것도 하지 중국 자체 기술이 별로 없거든요. 혁신 기술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대응 수단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에서 결렬된 사유가 뭐냐 하면 지적재산권 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임플리멘테이션 메커니즘을 우리가 갖겠다고 그러는 게 이제 미국의 주장인데 그건 주권의 침해 아니냐. 중국은 싫어하죠. 사법법은 내가 정해서 내가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라고 그러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그래서 첨단 산업을 2025년까지 70%를 국산화하겠다. 요게 이제 그와 소위 말해서 보조금 문제 요 두 개가 걸렸었는데 이 두 개 문제에서 중국이 이제는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로 만약에 들고 나간다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는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미국이 워낙 지금 좀 강경하게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할 게 많이 없지만 미국 국채를 판다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거 사실은 되게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 국채를 팔아버린다라고 하면 달러는 확 약세를 가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강세가 이런 환율 시장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외환 시장이 흔히 뒤틀려 버린다. 이렇게 되면 가장 취약하다라고 지금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곳 자체도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외 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고 금융 시장이 여전히 후진적이고 불안하다. 그랬을 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 커지게 되면 중국도 이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채권 시장도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 금융 시장도 개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채권을 건드려서 외환시장까지 여파를 잘못 주게 되면 중국도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카드를 쉽게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 정도나 쓸 수 있는 카드지 가능하면 쓰지 않는 카드겠네요. 겁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뭐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서는 그 카드를 썼을 때에 어떠한 여파가 올 수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 카드를 쉽게 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관세 부과를 25% 했잖아요. 그동안. 25% 하면 국내 수입 가격 자체가 25% 추가로 인상이 올라가죠. 돼요.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어떤 떨어지겠죠. 브라질산하고 아니면 뭐 싱가포르나 뭐 이 동남아시아산하고 중국산하고 비교하면 중국산이 비싸단 말이죠. 같은 품질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수입산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추가로 25% 관세를 마저 가면서도 들어올 만한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의 임금의 3분의 1이면 베트남 그 고용 노동자 써요. 가능하죠. 네.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뭐 원가 자체가 내려가 있는데 베트남 거 쓰죠. 네. 바로 그런 측면 수입산 다변화는 뭐 이루어지는 것 상황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뭐 미국도 사실 환율 조작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에 뭔가 중국이 어떠한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이를테면 중국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뭐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아주 첨예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기서 과거 전례상으로는 가능하면 이 분쟁 사이에 미국이 끼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새는 살짝 이제 좀 대만 쪽에 손을 들어준 정도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장 불거지고 있는 거는 홍콩의 이제 시위가 그렇죠. 있습니다. 있죠. 예. 이게 주고받은 멘트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홍콩의 시위를 중국 뒤에서 미국이 지금 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대통령한테 그러면 지금 홍콩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뭐냐?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민감한 부분은 홍콩이 대외 부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쟁이 커져서 중국이 무장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네네. 하면 금융시장은 되게 날카로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 그럼 사실 여기서부터 중국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미국이 뭐 조작을 한다, 어떤 뭐 부채질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언론을 타게 하고 조금 더 많이 시끄럽게 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보도 충분히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뭐 경제적 보복을 떠나서 그냥 뒤에서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시끄럽게 할 카드는 지금 한두 가지가 더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홍콩에서 외국계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불리한 카드네요. 분명히 불리한 카드입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워낙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점점 좀 격화되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래 사이에 껴있는 새우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네. 어쩔 수 없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며칠 동안 나타났던 뭐 증시의 불안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사실은 난감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안 좋은데 대부분을 이제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차지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네. 우리가 대중 수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비중 중에 하나 것들이 소재 쪽인 이제 화학 제품들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이쪽의 수출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요. 그럼 여기서의 이제 문제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해서 내년, 후년 또 향후를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경제 활동이 떨어지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악순환을 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뭐 당분간은 피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9월 넘어서 다시 미국과 중국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계속 그 회담의 이벤트만 따라가면서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출렁거리는 또 경제 지표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뭐 고리의 연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마음적으로 준비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문자 온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끝자리 9545님이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어떤 피해를 보냐,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피해를 보냐. 일단은 이제 IMF의 모니터링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하면 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제한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이 필요한 대외 자금 자체가 막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지금 올해 국영기업의 데트가
그러니까 부채가 빚이, 올해 네. 이제 만기가 들어온다는 네. 게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조치까지 또 취해지게 되면 자금줄이 막히는 중국한테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 타격이 오게 되죠. 그럼 앞서 센터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미국이 앞으로 쓸 수 있는 남은 카드, 뭐 홍콩 이슈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중국한테는 좀 불리하겠네요, 여러모로.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미국이 벌써부터 제한한 거는 유학생이죠. 특히 공대 엔지니어링 스쿨에 있는 유학생 제한하고 있고요, 벌써.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M&A에서 못 사게 할 거. 요것도 이제 지금 벌써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도전 또는 이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 위안화와 원화가 커플링돼 있다. 그러니까 동조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위안화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한테도 또 미치는 영향으로 다가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도 급등을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오를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달러 강세인 가운데 원화는 달러 대비해서 다른 나라 통화보다 원화가 최근 들어 훨씬 더 약세인 게 불편한 거죠.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국보다도 중국과의 연관성이 더 크다라는 게 밖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그럼 중국은 그걸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뭐 유럽이나 미국에 파는 이러한 경제의 사이클을 그린다, 제조업의 사이클을 그린다고 하는데 중국이 불편해지면 여기서부터 가장 누가 먼저 불편함을 겪을 거냐? 그게 한국일 거다. 그렇죠. 그러면 걱정이 중국의 되는 거죠.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당연히 그 다음은 한국이 우리나라다. 불편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뉴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도 지금 뭐 마냥 7년 줄어들고 만에, 네. 있고요. 결국은 그게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러한 관계식을 보면 외환 시장을 보는 외국인의 시각은 조금 네.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러면은 없습니다. 네.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은 아주 지금 뭐 보겠네요. 1,115원인데 하지만 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다른 나라 어느 세계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워낙 경상수직자가 작년에 좋았기도 했고 네. 하지만 지금 이 자체가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뭐 이게 1,300원을 가는 궤적이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뭐 1,220원 정도를 저희는 이제 상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복귀해 보시면 뭐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나면 2010년대 남녀 사태 때도 1,200원 조금 넘어서서 끝났고요. 네. 또 최근에 1,200원 넘었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좀 시장이 놀라면서 올랐었던 거지 계속 1,200원 아래에서 움직일 만큼의 체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00원 넘어선 것이 영구히 올라서서 그 위에서 계속 환율이 머무른다기보다는 네. 조만간에 1,200원 쪽으로 다시 흘러내려오는 그런 궤적이다. 하지만 지금 변동성 때문에 1,22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여지는 있다.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이 위안화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처음에 위안화가 포치죠. 그렇죠. 예. 포치. 7을 파괴했다고. 7위안을. 네. 이게 이제 심리적 저지선이 네네. 7원을 이제까지 봐왔었는데 이게 2010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그때 이후에 이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위안화를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중국 인민은행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환투기에 대해서 규제 비용 인상 같은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못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다가 놔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를 했던 걸 놔버리니까 일부러 놨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예. 미국은 너희들 관리하다가 일부러 놨잖아. 고의적이다. 거의 그러면 우리한테 대응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 이제 괘씸죄라 이번에 여기에. 그런 의미가 더 의미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옛날에 92년도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된 바가 있어요. 네. 이 95년도면 2년도 한 25년, 27년도 전이죠. 그때 지적됐을 때 관리통화제 변동제라는 거를 환율 시스템을 바꿨어요. 이게 네. 통화 바스켓 제도예요. 그래서 25개의 무역 통화를 놓고 이것의 무역 거래 비중을 거기서 넣은 다음에 바스켓을 구매해서 환율을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한 게 92년도 그 사태 이후인데 네. 그때 달러 비중을 30%밖에 안 넣었어요, 사실. 예. 근데 달러가 이제 중국의 대투도 전부 대외 달러 델트인데 이걸 30%밖에 안 뒀다는 게 조금 의아하겠지만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바로 역내 통화를 7원 미만으로 다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전면전으로 붙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예. 그렇다면 다시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매입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뭔가 할 조짐이 보이는 게 어제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대외 변수에 대한 뭐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한 뭐 우려와 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선생님 뭐 일정 수준 미국 증시의 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은 우리나라도 반등에 들어설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 자체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은 제가 볼 땐 1900선이면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네. 어떤 측면인가 하면 주당 순익 배율, 뭐 P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10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더 이상 비싸다는 논란에 휩싸일 이유는 없고요.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올해 한 100조 정도, 한 98조 정도 벌어들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과거 전례상 이렇게 한 100조 수준의 돈을 벌어들였을 때의 지수가 대충 하단이 한 1900선 그리고 상단 한 2100선 정도에서 움직였던 게 이제 과거 전례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어제 장중에 일시적으로 1900선 깨지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어제 미국장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점 잡아가는 시기도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금융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내놓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 대책에 대해서는 짧게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유동성 공급을 어차피 이제 위험할 때 또 빠져나갈 위력가 있으니까 네. 유동성 공급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RP 매입 같은 거 네. 중앙은행에서 한 거예요.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 채권이라고 그러는 건데 금융기관이 이제 예치금을 이제 지불 준비금이라는 형태로 한은에 갖다 놓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요거를 일정한 확정 금리로 해서 나중에 이제 되살 수 있는 권한. 요거를 해서 이제 유동성 조절해서 하겠다. 공급해주는. 요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가 어제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한은에서. 반드시 준비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돼요. 안전에 안심을 하고. 좀 우리는 이런 안심해라. 총알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그렇게 떨고 그렇게 올려가지 불안해하지 마라. 하는 게 이게 항상 시그널을 중앙은행 먼저 줘야 돼요. 네. 선제적으로. 그거를 어제 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동필 센터장 광노성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